세계사 선택반 여러분, 우리는 이제 2학기에 본격적으로 다뤄볼 서양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가 빠듯하니 미리 배워놓고 2학기 되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복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양사의 가장 첫 번째인 바로 그리스 문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세계사 수업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그리스 문명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복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인도의 무굴 제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는 눕지 말고 공부를 하셔야 될 타이밍이죠. 자, 그럼 무굴 제국에서 지지아를 폐지하는 등 다른 종교에 대한 관용 정책을 펼친 황제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들? 네, 바로 아크바르 대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슬람 제일주의를 펼친 황제는 누구였나요? 바로 최대 영토를 차지한 아우랑제부 황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인도 무굴 제국 공부할 때 이 두 명의 황제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서양사의 시작 그리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유럽 지도를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스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들 찾으셨나요? 네, 자, 그리스는 저기 터키 바로 옆에 있는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바로 그리스는 이곳입니다. 일로 가면 터키와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이 터키 지역에 있던 서아시아와의 교류도 있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당연코 그리스 하면은 포카리 스웨트 이런 푸른 계열의 느낌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여기가 바로 그리스 하면 가장 유명한 산토리니이죠. 살면서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인데 꼭 코로나 이후에 가볼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실 저는 그리스 하면은 아무래도 어릴 때 보던 이 만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 로마 역사에 대해서 배우면 이 만화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저 초등학교 때 읽었던 만화인데 그래서 저는 역사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 그때 6월 영어 듣기 평가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역사를 만화로 읽는 건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가장 대표적인 신전 파르테논 신전, 그리고 웬 올림픽의 모양이 여기 나왔는지 올림픽이 그리스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우리 본격적인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의 형성 보도록 할게요. 그리스의 형성은 크게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문명이었던 크레타 문명, 그 다음에 등장하는 미케네 문명, 그 다음에 약간의 암흑기를 걸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기 오타네요. 아테네와 스파르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크레타 문명은 크레타 섬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등장한 문명입니다. 가장 처음 기원전 2000년에 등장하게 되고요. 이 크레타 섬의 가장 대표적인 유적지가 크노소스 궁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명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4대 문명들과 마찬가지로 청동기를 중심으로 등장한 문명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섬이다 보니까 무역을 통해서 발달하게 됩니다.
크레타 문명이 이후 그리스 본토에 있었던 미케네인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도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이제 이곳이 이제 그리스 본토가 되겠고요. 지금 크레타 문명이 시작한 곳은 바로 이 크레타 섬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레타 섬에서 해상 무역으로 전개를 하다가 이 본토에 있던 미케네인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사실 이 크레타 섬은 그냥 전설 속에서만 등장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설 중에 하나가 여기 또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갖고 왔는데 이 테세우스라는 한 영웅이 이제 그 크레타 섬에는 이렇게 반인 반소인 미노타우로스라는 게 있었는데 이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로스를 물리치고 엄청나게 복잡한 크노소스 궁전을 탈출했다, 그런 내용이 이 책에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때까지 사실 반인 반소 자체가 전설 속의 그런 형상이니까 당연히 전설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고고학자가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 크노소스 궁전의 성터를 발견하면서 아, 크레타 문명이 사실이구나 라고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전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이 만화책을 통해서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게 바로 크레타 문명을 멸망시킨 이제 미케네 문명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전투적인 사람들이라고 하고요. 미케네 문명의 가장 유명한 건 바로 트로이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트로이 전쟁 들어보셨나요? 자, 이 지역을 중심으로 등장한 미케네 문명이 크레타 문명을 멸망시키고 점점 세력이 커지면서 이쪽 소아시아 쪽에 있었던 트로이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까요? 네. 이때 당시만 해도 트로이가 훨씬 강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트로이가 지죠. 아마 여러분들 트로이 목마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트로이 목마라는 잔꾀로 인해서 트로이가 지고 이 그리스가 승리하게 되는 전쟁, 이게 바로 미케네 문명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영화도 있고 트로이 목마와 관련된 전설이 있죠. 사실 이 역시도 사람들은 그냥 전설 속에 있었던 신화 속 얘기라고만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한 전설을 사실로 바꾼 사람이 바로 하인리히 슐리만이라는 사람이라고 해요.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릴 때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드 그리고 오디세이라는 소설을 읽으면서 이때까지 사람들은 전설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이 사람은 이게 실존하는 일이라고만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이 트로이 지역을 파서 이 사람이 트로이라는 문명이 실존한 문명이었다라는 걸 밝히게 된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던 이런 미케네 문명은 도리스인, 철기를 보유하고 있는 선진 문명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도리스인들은 훗날 스파르타인들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스파르타가 있었던 이 지역에 살고 있던 도리스인들이 미케네 문명을 파괴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꽤 오랜 시간 암흑기가 있었다라고 해요. 암흑기는 말 그대로 이때 당시에 사료가 아무것도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유일한 이 당시의 기록은 호메로스의 책에만 나와 있지 그 외에는 아무런 기록도 없는 굉장히 어두운 시기였는데 이 시기를 지나고 나서 드디어 폴리스라는 게 형성됩니다. 기원전 10세기에 등장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리스 지역을 보면은 여기 여러분들 산지와 평야 비율 한번 보세요. 뭐가 더 많아요? 네, 산지가 평야에 비해서 훨씬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국가를 만들려면 대부분 좀 평평한 지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해안가, 여기 평지가 있는 해안가 중심으로 이제 도시국가, 아무래도 산지가 많아서 구획이 나뉘다 보니까 도시만한 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도시 국가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도시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이제 해안 근처, 바닷가 근처다 보니까 해상무역을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켰고, 이들이 이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식민지도 건설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식민지와는 좀 다른, 이때는 어떻게 보면 개척한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얼마나 많은 식민지가 있었냐라고 한다면, 여기가 지금 그리스죠. 여기가 그리스인데, 그 옆에 있던 이탈리아 남부 지역, 그리고 여기 있는 시칠리아 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쪽에 있는 소아시아까지도 식민지로 확장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지중해 그리고 흑해를 중심으로 굉장히 발전하고 있었던 것이 그리스 문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폴리스, 아테네에 가면 실제로 이렇게 폴리스의 모습이 남아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러한 성벽, 성체와 요새, 이것이 아크로폴리스이고, 그 아래에 있는 이런 시장과 공공생활의 중심을 아고라라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해요. 아까 앞에서 봤던 그림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이 위에 신전과 성벽과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걸 아크로폴리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아고라라는 점 기억해 두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이러한 폴리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도시 국가예요. 큰 국가로 이제 통일되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같은 그리스 반도, 발칸반도에 살면서 공통된 언어와 종교를 사용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동족이다, 우리는 같은 뿌리이다 라는 그러한 의식이 강해서 스스로를 헬레네스라고 불렀다라고 해요. 자, 말 그대로 이제 뭐 프로메테우스의 후손인 헬렌의 자손이다 라고 해서 헬레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판도라의 상자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그 판도라,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라는 이 최초의 인간들의 이제 후손이다라고 스스로를 헬레네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러한 동족 의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4년에 한 번씩 올림피아 신전을 중심으로 한 올림피아 제전이라는 걸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올림픽의 기원이다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올림피아 되겠습니다. 올림피아 신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화 봉송을 하면서 이제 올림피아 제전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냐? 이러한 원반 던지기, 뭐 이러한 달리기, 이러한 모습들이 도자기에 남아있다라고 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러한 도시국가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국가였던 아테네와 스파르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테네부터 볼 건데, 이제 아테네의 정치 발전을 보도록 할 겁니다. 아테네 하면 사실 가장 유명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민주 정치의 시작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의 정치 발전이 어떻게 민주 정치로 발전하게 되는지 그 과정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아테네는 이제 귀족 중심의 나라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해상무역으로 식민지 발전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반 평민들도 굉장히 부유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당시 전쟁할 때 이러한 무기나 갑옷을 다 스스로가 사야 돼요. 그럼 아무래도 전쟁에 그러면 참여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귀족들만 이런 식으로 전차 중심으로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이제 부유해진 상인들, 평민들이 자신들도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무장을 하는, 그래서 중장 보병, 말 그대로 말을 타지 않고 이렇게 이런 모습의 중장 보병으로 군인들이 되면서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참여 요구도 요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바로 민주정치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아테네의 어떻게 보면 신분제는 아닌데 여튼 신분 체제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중장 기병은 말 그대로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예요.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고 주로 이제 귀족들이 되겠고요. 여기 이곳이 바로 평민,
이들도 역시 이제 전쟁에 이런 모습으로 참여하면서 이제 정치적인 참여도 요구했다라는 점. 그리고 노자비 같은 경우는 이제 배 밑에 이렇게 노를 젓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이제 처음부터 정치적인 참여를 하진 않고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 전쟁에서 해전을 벌이면서 이들의 그러한 전쟁에 참여, 지위도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바로 피선거권, 즉 고위 관직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이 밑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정치에 참여하는, 자신들의 의견을 제출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귀족정에서 이제 민주정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솔론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이 사람은 금권정이라는 걸 주장을 했는데, 말 그대로 재산에 따라서 참정권을 차등 부여하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점점 상인들 중에서도 부유해진 상인들이 등장하니까 부유해진 상인들에게는 참정권을 부여하자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한 사람이 솔론인데, 이는 오히려 귀족과 평민들 모두에게 반발을 샀다라고 해요. 귀족 입장에서는 우리만 갖고 있던 특권을 왜 평민들에게 나누어줘야 되냐라고 불만을 가질 수 있고요. 평민들 입장에서는 다 같은 평민인데 왜 누구는 돈이 있다고 정치에 참여시키고 누구는 돈이 없다고 정치에 참여를 안 시키냐 라면서 결국엔 모든 계층에게 반발을 샀다. 그렇지만 이제 민주정치로 가는 과도기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엔 이제 페이시스 트라토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참주정이라는 걸 실시해요. 참주란 무엇이냐? 바로 스스로 왕이라고 일컫는, 즉 독재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주정, 즉 독재 정치가 실시가 되었다가 이제 페이시스 트라토스가 죽으면서 이제 참주정은 무너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클레이스테네스는 앞선 솔론이나 페이시스트라토스와 다르게 좀 더 이제 민주정치에 한 발짝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원래 아테네 같은 경우는 이제 부족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구성체제였는데, 이것을 이제 민회 중심의 500인 평의회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연, 지연 이런 것들을 끊어냈다라는 겁니다. 부족제는 말 그대로 같은 부족, 뭔가 혈연과 지역의 특성을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500인 평의회 같은 경우는 혈연과 지연을 끊어낸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좀 더 기관적인 이런 민주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클레이스테네스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이제 도편 추방제라는 거예요. 앞선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이제 참주, 독재 정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클레이스테네스는 도편 추방제라는 걸 실시해서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투표해서 6,000표 이상 받는다. 그럼 그 사람을 10년 동안 아테네에서 추방시키는 그러한 제도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 도편 추방제에 사용했던 도편 도자기 모양이고요. 여기 이렇게 사람 이름이 적혀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자, 이런 사람이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투표를 하면 이를 추방시킨다라는 건데, 이게 그 의도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적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독재자를 견제하려고 만든 건데 점점 자신의 적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래는 4개의 혈연 부족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행정 부족으로 바꾸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혈연 부족이었을 경우는 이제 귀족의 권위가 높았었다면 행정 부족으로 바꾸면서 평민들의 지위가 더 높아지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클레이스테네스가 이제 본격적인 민주정치의 시작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민주정치 발전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페리클레스입니다. 페리클레스가 있었던 시기가 이제 그리스와 페르시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본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던 시기이고요. 이 페리클레스 때 민회가 실질적인 입법권도 갖고 있고, 그리고
공무수당이라고 해서 정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시민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공무수당이라는 건 가난한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노자비, 최하층에 있었던 노자비들도 이제 정치에도 참여 가능하게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특수직을 제외해서는 배심원, 관직 모두 다 추첨을 통해서 선출한다. 그러니까 누구나 될 수 있다라는 점이죠. 추첨을 한다는 건 누구나 가능하다라는 점이고요. 하지만 아테네 민주정치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죠. 한계가 바로 여성, 그리고 외국인, 그리고 노예는 참정권이 없다. 오직 참정권은 성인 남성에게만 있었다라는 게 가장 큰 한계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페리클레스 시기에 이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장군, 특수직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추첨을 통해서 뽑았다. 그 말은 즉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This is Sparta! 자, 그리고 이제 스파르타도 볼 건데, 스파르타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케네인들을 멸망시켰던 도리스인들의 후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펠레폰네소스 반도 지역에 있는 곳이 바로 스파르타 되겠고요. 스파르타는 아테네와 이제 차이점이 굉장히 많이 늘 부각이 되어 가장 큰 차이점이 굉장한 군국주의 체제이다. 그리고 귀족을 중심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굉장히 군사주의적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엄격한 군사훈련을 배운다라는 점입니다. This is Sparta! 자, 왜 그렇게 스파르타 하면은 군사, 군인 이런 것들이 유명한가? 그 이유는 얘네들이 지배층의 수가 굉장히 소수예요. 그리고 피지배층의 수가 굉장히 다수입니다.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냐면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한 지배층이 한 5% 되고요. 피지배층이 한 70% 돼요. 그리고 얘네가 한 25에서 25%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를 다스려야 되다 보니까 강압적으로 통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반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왜냐면 이 전투적이었던 이 도리스인들이 결국엔 이 사람들을 다 지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지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아테네와는 좀 다르게 그런 군국주의 체제였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해요. 같은 폴리스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 아테네에서 보시면 우리 정치 체제는 소수가 아닌 다수로부터 나와서 이를 민주정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공직을 부여할 때는 능력을 본다라는 점, 그리고 가난하다고 정치적으로 배제되지 않는다라는 게 아테네의 특징이고요. 이제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이제 20세부터 60세까지 병역의 의무를 진다. 그래서 결혼을 해도 병영에서 공동생활을 한다. 그리고 소녀들도 격렬한 육체운동과 정신교육을 받는다. 그래야지만 훌륭한 전사를 낳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파르타는 지배층이 5%, 그리고 노예, 피지배층이 70%가 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소수가 다수를 다스리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강압적으로 통치한다 라는 점. 반대로 아테네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이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압적으로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대신 참정권은 이들에겐 부여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선 살펴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 나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